선진국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북유럽, 그 중에서도 스웨덴은 세계인이 동경하는 이상향이었습니다. 복지제도의 완성체, 투명한 행정, 환경보호의 선두주자, 그리고 성평등의 모범국가로 불리며 지구상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땅으로 인정받았죠. 스웨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이미지는 세련됨 그 자체였습니다. 이 나라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3의 도시 말메입니다. 스웨덴 번영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였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 등장하면서 이 도시는 상상할 수 없는 몰락을 겪게 됩니다.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메의 눈물, 이 비극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하늘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준결승에 오르는 역사적 쾌거를 이룬 후 뜨거운 8월이 지나고 서늘한 9월이 와도 그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종료 후 2달이 훌쩍 지났음에도 술집에서는 여전히 붉은 악마 유니폼을 착용하고 대표팀의 성취를 입이 마르도록 찬양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죠. 아마도 이만큼 모든 국민이 한국인임을 긍지로 여겼던 시기는 다시 없을 겁니다. 그럼 같은 해 9월 25일 시선을 스웨덴의 말메로 옮겨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살아있는 전설 이브라이모비치의 출생지이자 스웨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말메의 항구는 도시 건설 이후 그토록 많은 인파가 몰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때 항구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많은 이들이 항구를 출발해 한국으로 떠나는 선박을 바라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스웨덴 국영방송은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장례식에서나 들을 수 있는 장송곡을 송출했고 언론들은 한결같이 말메가 눈물을 흘렸다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메의 눈물이라는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이날 선박에 적재되어 운반된 것은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겐트리 크레인으로 기록된 코쿰스 조선소의 크레인이었는데 이는 파리의 에펠탑처럼 말메의 랜드마크이자 스웨덴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겐트리 크레인이란 막대한 중량을 들어올리거나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기중기를 말하는데 주로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시 활용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기 때문에 스웨덴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이 크레인을 완전히 분해해 한국으로 가져가는 중이었습니다. 코쿰스 조선소에 설치됐던 이 녀석의 규모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1974년에 건설되어 그때까지 75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했으며 총무게 7,560톤, 폭 160m에 달합니다. 45층 빌딩과 맞먹는 138m의 장엄한 이 크레인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증량이 무려 1,500톤이라고 하죠. 코끼리의 무게가 대략 5톤이므로 한 번에 코끼리 300마리를 들어올릴 수 있는 초대형 크레인이었던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을 필요로 할 만큼 말메, 즉 스웨덴의 조선산업은 전성기를 구가했었습니다. 코쿰스 조선소는 1990년대 세계 최대 조선소였으며 이곳은 유럽 조선산업의 황금기를 대변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건설되어 세계 최초로 LNG선을 건조하는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했었고 이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은 세계 해운업계의 명품으로 불릴 정도로 품질이 뛰어났는데요. 하지만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하면서 이 크레인이 골칫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너무 거대해서 고철로 해체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이 크레인을 그대로 인수할 조선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인근 덴마크 회사에 매각하려 협상을 진행했지만 그 회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첫 거래는 무산됐는데요. 점차 이 크레인이 말메에 그리고 스웨덴의 흉물이 되어갈 무렵 현대중공업이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어차피 흉물이 되어버려 무용지물이 된 이 크레인을 단 1달러, 한국 화폐 1,300원에 구매한 겁니다. 원래는 공짜로 가져가기로 계약했지만 법적 효력을 위해 1달러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죠. 물론 현대중공업이 해체 및 운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크레인을 해체, 선적, 설치, 개조, 시운전 등에 총 22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지만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거래였습니다. 전 세계에 자신의 브랜드를 알릴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코쿰스 조선소의 크레인을 한국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단순히 세계 최대 규모의 크레인이 한국에 판매됐다는 것이 아닌 조선 산업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스웨덴에게는 슬픈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후로 유럽이 장악하던 전 세계 조선업 시장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는데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조선업의 성공 스토리는 흥미진진하다 못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겨우 원양어선 몇 척을 수출했던 대한민국은 1970년대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조선업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동의 1위인 일본은커녕 일본에게 뒤처진 유럽이나 겨우 따라잡을 수 있을지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굵직한 조선소들이 등장하면서 시설면에서 조선 강국으로 부상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술력에서는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조만간 브라질이나 대만처럼 스스로 키운 몸집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뒤따랐는데요. 실제로 공룡처럼 몸집만 키운 조선사들의 연속된 적자로 이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세계시장 점유율 6.3%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조선강국으로 이름을 올렸고 1990년대 말 외환위기까지 일본의 뒤를 바짝 쫓으며 조금씩 일본의 지위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다 외환위기를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로 버티면서 드디어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고작 10년의 호황기를 누리다 그 지위는 중국에게 넘겨줍니다. 수주 잔량으로 보자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건조량에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조선산업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수주량에서는 중국이 앞섰지만 한국은 돈 안 되는 저가 선박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선박을 거의 대부분 수주하면서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조선업은 1970년대 갑자기 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은 이미 조선시대 초기부터 그 싹을 틔우고 있었으니까요. 태종실록에 따르면 1413년 임금이 임진도를 지나다 거북선과 외선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구경하였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1413년 이전 조선은 이미 배를 만들어 왜군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이전에 적어도 14세기부터 배를 이용해 전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 시절 찬란했던 한국의 조선업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일본이 특출난 기술력을 가진 기술자들을 모조리 일본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당시 한국에서는 작은 어선 한 척도 설계할 수 없을 정도로 퇴화해버렸죠. 보통 조선업, 즉 선박을 건조하는 산업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인물로 현대 정주영 창업주를 떠올립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주영은 짓지도 않은 조선소를 내세워 영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냈고 그리스 선주로부터는 허업을 판 사진 한 장으로 실제로 주문을 얻어냈으니까요. 그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배짱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오늘은 대한민국의 조선업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국 조선업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재근 박사님입니다. 한국 조선공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재근 박사는 1920년 평안남도에서 출생해 평양고등보통학교와 경성제국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인천에 위치한 조선기계 제작소에 취업하게 되죠. 하지만 당시 일본은 조선에서 태어난 조선인들에게는 취업 자리를 정해놨습니다. 자신들이 정해준 직장에서만 근무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인천 기계제작소에 취업한 그를 눈여겨본 그의 대학교 은사는 김재근이 잠수정부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금이야 능력만 특출나면 갈 수 있는 자리지만 당시는 조선인이 감히 조선공학을 배우고 그중 핵심이라는 잠수정부소에 취업하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죠. 아무래도 해전에서 사용되는 특수전 무기다 보니 정부 유출을 염려해 절대로 조선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부서였습니다. 거기에서 난생 처음으로 잠수정 설계를 직접 경험하면서 선박 실물을 눈에 익혔습니다. 남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 홀로 사무실에서 외부 반출이 금지된 모든 서적을 눈에 익혔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는데요. 그러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1949년 서울대학교 조선항공과 교수로 임용됩니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조선공학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지만 모든 과목을 독학으로 배워 지식을 나눴습니다. 쉬운 말로 독학인 것이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학문을 스스로 깨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전쟁의 말미에 다다른 1953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MIT 공대에 방문연구원으로 파견되어 기초 설계부터 전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진 조선공학을 머리에 담아와 한국에서 학생들에게 공유했죠. 문익점이 붓뚜껑에 목화씨를 들여와 고급 면직을 생산해 헐벗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면 김재근은 그의 머리에 선진 조선공학을 담아와 한국 조선업의 중추가 될 기술자들을 양성한 겁니다. 그가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당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김재근 자신은 1968년에야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이미 교수가 된 후 20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보다 고급 기술자 한 명을 길러내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생각해 박사학위는 뒤로 미뤄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1968년 그는 자신이 가르친 제자로부터 박사학위를 받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성장 배경에는 박정희가 정주영을 설득한 1970년대를 중대한 기점으로 보지만 이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선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 김재근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960년 정권을 잡은 박 전 대통령은 한국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전문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감없이 조언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때 김재근 박사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가 했던 조언은 수출이 증가해 물동량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해상 운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려면 선제적으로 조선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직접적으로 해상 운송에 뛰어드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보다는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선박을 수주할 수 있다면 경제 발전이 더 빨라질 것으로 봤죠. 그의 말을 경청하던 박 전 대통령은 즉시 현대미포조선을 설립하도록 했고 이때부터 한국의 조선업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김재근 박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다른 중화공업에 밀려 태동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